학교에 있을 때 주로 내가 맡은 이제 환자분들은 마음이 상해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하시는 말씀들을 이래 들어보면 마음이 왜 상할까? 감정이 있으니까 상하는 거예요. 그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나한테 기분이 나쁜 소리를 하면 마음이 맺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맺힌다고 하는 것은 또 며칠 가면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그걸 풀지를 못해요. 그걸 되씹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뭉치로 엉어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엉어리가 지면은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말이지. 또 아니면 또 망상적인 생각도 막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그까지 가면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을 하면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이 나쁜 거지 뭐. 화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또 기분 좋은 소리 하면 기분도 좋죠. 뭐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사람이 기분 나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보통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것을 조금 이제 경계를 넘어서면은 그게 마음에 와서 꽂힌다 이 말이에요. 안 생각하려고 해서 자꾸 떠올라요. 기분 나쁜 소리는. 또 기분 좋은 소리도 자꾸 떠올라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보다가 보니까 정신과에 오시는 그 마음 아픈 분들의 원인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대해서.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한 환자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맨날 나한테 오면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 그 내가 하느님도 아니고 어떻게 돌려주나요? 그게 이제 자기는 과거에 집착이 돼가지고 지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이 안 보이니까 생활이 그게 될 택이 있어요. 갈등만 있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걸 주먹으로 딱 쥐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걸 놔야 뭘 딴 걸 잡을 수가 있는데 놓질 않으니까 결국 병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역으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현재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것을 예상하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쌓여 있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나친 걱정이에요.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닥치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런 뜬구름 같은 생각이라. 그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뭉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포가 생기죠. 공황 상태가 되죠. 그럼 망상도 생기죠. 그렇게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년 동안 경험한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그것만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또 사람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오랜 기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그 다음에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나한테 오는 기회라든지 좋은 무슨 계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만 이 가치가 있고 폐지지 없는 노인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나는 원천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불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아니에요. 부처될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잠재력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부처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생각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살아가는 것은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싫더라도 그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황금기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정년퇴임하고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즐겁고, 즐거우면 그 피드백이 더 즐겁고, 그게 또 경제적인 이득이 돼서 돌아오면 더 좋고,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그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고,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데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흉악범이 있다. 그러면 가치 없는 사람이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게 나쁘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가치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도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그게 가치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는 없다. 내 선택이다. 즐겁게 선택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론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경험적으로 봤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뜬구름 같은 소리예요. 그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과 B라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 기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지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 손자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똑같은 행복에 대한 건데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길에 가면 파지를 줍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행복할까요?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고 적답으로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그 전화가 깜짝 놀래요. 집에서 따뜻한 밥도 먹고 좀 편하게 사셔도 될 일인데
그 연세에 나와서 폐지를 주고 말이지. 이런데 무슨 행복감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 것은 그분이 행복하다면은 날씨가 좋은 날, 다른 날부터 폐지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이제 슬픈 날은 비가 와서 나가서 폐지를 못 줍는다든지 하면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폐지를 줍던 뭐 그보다 더 험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감을 준다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주변에 돈 많은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돈은 많은데 행복한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느냐? 이 돈이 내 의식주에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밥 먹자면 돈이 필요하다면 쌀을 사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필요성, 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이런 수준일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경제에 관한 한. 근데 그 경계선을 넘었고 이거는 생리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욕구가 넘어서면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소위 사회 문화적인 욕구죠. 극장 구경도 가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자동차도 타고, 뭐, 드라이브도 가야 되겠고. 이거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얘기죠. 재미있게. 그러나 그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에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로 즐겨야 된다면 자동차 살 돈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살 돈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12시간 일을 하면 나는 뭐 20시간을 일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많이 행복한 일일까? 내가 일을 해서 행복한 일을 하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게. 그래서 그런 사회 문화적인 욕구로 넘어가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뭐 스님이나 수도자들이나 뭐 종교가들 얘기들로 뭐 욕심을 내려놔라 그런 말이죠. 그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난 자꾸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니까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욕구만 충족이 된다면 그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건 욕심 전혀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욕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산다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숨만 쉬면 사는 거니까.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근데 그것도 내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가치를 진작부터 내가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모두 이제 노인은 있어도 진정한 어른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서 나도 참 부끄러운데 그럼 나는 나가면 노인이라고 할까? 뭐 아니면 진정한 어른일까?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나는 우선 연세가 많으면 다 어른이 첫째.
이건 내 생각이긴 하지만 그 연세가 못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역경을 뚫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살았다는 점에서는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은 노인이지만, 근데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른이다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보는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 같으면 어른스럽다. 본받을 바가 있다. 이래야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이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는 뭐 여기서 들 필요는 없지만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노인들 꼰대라고 말이에요. 비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새 젊은 분들이 어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놓고 그게 충족이 안 된다고 어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노인이다, 꼰대다 그러더라도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보시면 그분한테도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환자를 보면서 환자에게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처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적든 크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기준을 너무 이제 도덕적으로 높이 설정을 해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양쪽에서 착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인데 그걸 좁히자면 결국 그런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노인은 자기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한테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벌써 지나간 경험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제들이 될 건데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을 이해를 해 주시면 노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 사람을 만날 때는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 과거에 뭐다, 이것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내가 노인이다, 이게, 현재. 현재 내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어떤 역할적인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노인은. 그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소통 안 될 게 없어요. 왜 안 되느냐? 과거의 자기를 덜 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장관도 아니면서 자꾸 장관이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젊은이는 노인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은 소통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앞에 얘기할 때 사람 숨 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새 이제 선거철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 얘기를 또 덜쳐내가지고 이래 해보면 지금하고는 또 생판 다른 얘기들이 또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 관리가 잘 못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했던 저런 말을 했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나는 함석 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젊은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에 항일운동도 하시고 또 유신 때는 유신을 반대하는 그런 민중운동도 하시고 한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어른이 계셨는데 이분이 또 집필생활도 많이 해가지고 글도 많이 쓰셨어요. 함석헌 전집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일 처음 책을 낼 때 이건 내가 그분이 쓴 서문에서 읽은 거예요. 출판사에서 와서 책을 내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절했대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생각을 얘기했을지도 모르고 그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떤 말을 했던 그 말도 내가 했고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도 내가 한 말이다. 이게. 적어도 내가 한 말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틀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일이다. 그래서 책을 내기로 선택을 했다. 그런 서문이 있어요. 난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에 쓴 글 같은 걸 읽어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전에는 했다 하고 지금은 안 했다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했는데 좀 더 했다든지 이런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제 과장되거나 조금 더 겸손하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안 했는 걸 했다든지 했는 걸 안 했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라면 어린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토록 오랜 기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기 시작한 거는 그 뭐 중년 이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서 북한이 남한을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게 1950년 6월 25일이에요.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 얘기를 하지만 요즘 태어난 분들은 그 6.25가 어떤 건지 그냥 역사책에서 공부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생생히 그걸 경험을 했는데 언제 경험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했는데 서울에서 고아원 하나가 그때는 보육원이라고 안 그러고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상태에서 부모를 잃고 이제 그 어린애지만 외톨이가 되는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육해주는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던 고아원 하나가 내가 사는 집 바로 옆으로 피난을 왔어. 그러니까 자연 옆에 있으니까 또 그 집 손자가 나하고 그 1살 차이라 나보다 어린데 그 같은 학생이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내가 그 보육원을 자주 전화 들고 그래서 그때 막연하지만은 나도 어른이 되면은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그 봉사뿐 아니라 막 전상병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공부하기보다 봉사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 당시는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내가 공부를 뭐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 너무 과장된 거지만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영어 공부 있잖아요. 그러면 레슨 1, 레슨 2, 1과 2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과거가 많아요. 많은데 내가 1년 동안에 레슨 3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니까 밀리고 올라가고 이 복잡한 와중에서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한하게 영어 뭐 레슨원 이하고 앉았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지만은 전부 봉사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하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내가 처음 만나면서 막연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나도 이런 봉사를 하고 살면 좋겠다. 동기는 이제 거기서 생겼는데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군의관이 되고 군의관이 돼서 이제 제대 말년에 서울에 있는 창동에 지금은 창동이죠. 거기 제7후송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내가 배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후송병원에서는 인근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 사업을 해야 돼요. 대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료 사업이지. 어디를 하면 좋을까? 이런데 마침 그 보육원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고향군에.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여기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육원과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뭐라고 할까 봉사원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작정해서 간 건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매년 축적이 돼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 봉사를 많이 할 때는 한 주일에 뭐 한 번씩 그렇게 간 일도 있고 그래요. 네팔 봉사는 이제는 지내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번은 내가 그 정신과 강의를 마치고 학장실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하려고 학장실에 들어갔는데 학장님이 아주 고민이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래서 학장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은 농활을 하려고 농활 가는 거는 농촌 계몽활동이거든. 그걸 가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막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아도 안 되고 안 막으면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주 뚝단지같이 적극적으로 그 왜 봉사가 우리나라 농촌밖에 없느냐고 외국에도 농촌 많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내가 이제 네팔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뚝단지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의료 봉사를 그리 갑시다. 비용은 총장님한테 허락만 받고 오면 비용은 내가 어디 가서라도 해보겠다고. 그건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 간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학장님이 총장님한테 가서 승낙을 얻었어요. 가도 좋다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학교에 돈 달라 소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맨손으로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를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조건 없이 뭐 무슨 계약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구두로 앞으로 10년간 이 봉사단이 네팔을 간다면은 그 가는 대원 20명에 대한 왕복 예비를 부담하겠다고. 굉장한 거잖아요. 그 제약회사는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이니까 약품을 이제 납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샘플만 모아놔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부탁해서 한 50개 정도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약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자면 그 산골짜기에 가야 되니까 등산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코론 같은 데서 이제 그것도 얻고, 또, 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얻어가지고, 봉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 봉사, 또 지식에 대한 봉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도 돈을 내고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1989년에 1인당 교수나 학생이나 1,000불 내고 회비를. 그걸 가지고 운행비를 썼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또 가게 되고, 그 다음 해에 가게 되고, 또 그쪽에서 오라가니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외국에 의료봉사 나간 첫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나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오래도록 했는가 궁금하시겠지만은 좀 성의 없이 들릴는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대답하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혼자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나와 함께 가는 봉사원들이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봉사를 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약을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건 못 되는 거예요. 그쪽 파트에서 또 나와가지고 환자를 모아주고 또 약을 싸면 또 설명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어디 아픈가 진찰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과 협력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막 깨달았다면 너무 거창한 거지만 알게 됐어요. 나는 네팔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그걸 안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봉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게 봉사다. 이런 개념만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팔에 가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로 인해서 받는 리워드가 또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더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내가 이제 나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이제 한번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면 그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행동. 통지표를 예를 들면 성적이 좋게 가져가면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잖아요. 나는 이 성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표에 그때는 갑, 을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갑을 많이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재미보다는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재미가 더 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공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궁금해서 파고들어야 공부인데 부모가 그냥 좋아하시니까 그 좋아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공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은 전쟁 중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초등학교 수준을 내가 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주어진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전쟁 중이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무슨 뭐 학과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물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기회도 적고 또 내한테도 공부할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내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적은 잘 받았어요. 성적은. 그런 거 보면 초등학교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그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그 동력으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지 내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 늦동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그때 시작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 이과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시험이지요. 시험이면 점수는 잘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박해요. 과목 수가 많으니까 공부하기가 또 준비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낙제 점수 겨우 받을까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부모한테 뭐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벌써 머리에서 날아가 버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은 했지만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냐 낙제 안 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낙제면 하려고. 그거 따라가느라고 허겁지겁 하다가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는 해 4.19가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때. 나는 그럼 과연 뭔가? 내 욕구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럼 내 욕구는 뭔가? 내가 사는 가치는 뭔가? 그런 걸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학생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제 큰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모를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투사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때 나하고 그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은 내가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그 말수도 좀 적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모범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애가 갑자기 4.19 때 변해가지고 투사를 하지. 앞장서 가지고 뭐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은 나를 투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변했을까? 정신과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억눌렸던 것이 그때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그냥 폭발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내가 그게 분하다고 해서 길에 가는 사람 때린다고 너 잘했다 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4.19라고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울분과 그 가치가 똑같은 것처럼 영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함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더 신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함을 치면 그 기성세대들이 그건 또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 항복을 받게 되면 그것도 또 기분이 좋고 결국 그래서 4.19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못했으니까 내 희망은 교수가 돼서 일생을 지냈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교단에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공부하려고 언제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런 어떤 국립병원이나, 그 수련병원이 아닌 그런 데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업을 해야 되겠다. 개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병원으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대학도 그때는 8개밖에 없었는데 정신과가 있는 데가 한 5개 정도밖에 없어. 선생님이 안 계셔. 그 정도니까 내가 제대하고 선생님을 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대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덕담도 주시잖아요. 그 제대하고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제.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교수가 되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살아온 공부한 경력을 보면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연세대학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 학교예요. 내가 경북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주임 교수가 나보고 그 얘기를 듣더니, 연세대학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내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련이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했어, 내가. 정말로. 엄청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한 건데, 퇴임을 하고 나서, 퇴임을 할 때 내가 중요한 이제, 내 진심인데, 학생들이나 수련회를 모아놓고 정년 퇴임 기념 강연을 해요. 이제 관례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모인 학생 수련회를 모아놓고 취지는 이런 걸로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근데 그런 노력은 오늘로서 끝이다. 왜 그러냐면 정년퇴임을 하니까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학적인 지식도 떨어지고 경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스승이라는 걸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게 내 강연의 취지였어요. 그건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퇴임을 하고 나면 학생들을 가르칠 의미가 없으니까 더 새로운 지식이 뭔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로 내가 이제 퇴임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갖고, 누구든지 내가 길을 물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애든 노인이든 다 내한테는 선생님이에요. 오직하면 환자를 내가 반면 교사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 하나가 문제지 그 이외에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능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신장애 그러면 온통 인격이 다 황폐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직을 마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갈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내가 늦었지만은 들어간 거예요. 사이버 대학에 들어간 거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내가 컴퓨터를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다루는 거는 내가 아주 능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항상 내가 뭐 자주 서봤으니까 이것도 뭐 별로 불안이 없어요. 언제 와서 나한테 사진 찍어도 뭐 그건 난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버 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문화예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철학과가 있었다면 아마 그걸 내가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건 과목이 없고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을 이해를 한다면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네팔을 내가 봉사를 많이 가는데 그냥 봉사라는 의미에서 내가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내가 더 잘 이해를 한다면은
더 친근하게 이게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팔 문화를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문화예술학과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네팔의 문화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가지 차이는, 과거와 지금과 차이는 하고 싶어서였어요. 과거는 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 가운데 초등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중고등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대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공자님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놀듯이 하라고.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노는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놀아라는 뜻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재미있게 하자면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증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요새 그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고 뭐 학교에 와서 자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재밌게 해보세요. 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론을 통해서 좀 이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그 토론을 이어가야 될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단지 이거는 내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견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 교육이 판이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외국에 가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 네팔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 문화는 잘 모르고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절대로 후진국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팔을 표현할 때는 문화적인 선진국이지만은 경제적인 후발국이라서 그렇게 표현해달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 문화 자체도 그렇지만은 학교를 이래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거기 대사관에 있는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을 이제 그 국제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거는 국제대학들이 많아요. 공립대학, 참 공립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리니까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숙제를 받아왔는데 뭐냐 하면은 뭐든지 이제 그 연구 계획서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아무거나도 관계없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적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출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그냥 전달해서 이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일탈될 거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목적을 설정해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해서 뭘 하나 기획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니라. 그래서 너는 뭘 연구하니? 그랬더니 얘가 생각하기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데 수돗물 가지고 키우면 잘 자랄까?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수를 가지고 키우면 잘 클까? 자기 가설은 하수가 잘 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유기물질, 무기물질도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게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우니까 정말로 하수가 2달 컸어.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생각할, 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목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가르쳐 주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에. 그건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하신 거 가운데 외국에는 뭐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연구하려도 잘 안 돼 있다.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대학에 연구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연구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초 학문이 발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약회사 같은 데도 보면 연구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인을 얻는 약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 연구실이 부족하니까 맨날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찍어내는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연구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산도즈 제약회사라고 다국적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견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구동이 굉장히 커요. 무슨 캠퍼스 같아. 소방차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그 안에 그거 다 있어. 그래서 안내인이 이제 그 불개통을 하는, 내가 불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띄엄띄엄 영어로 이제 알아들은 내용에 이런 게 있을 때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산도즈에서 그 연구비를 학자들한테 얼마나 지급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연간 3,000명한테 지급을 한대요. 근데 그건 내가 확실치 않아요. 내가 이제 잘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300명인지 3,00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다 활용할 수 있는가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한두 개에 불과하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건진다면 내가 그랬더니 그분 설명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요만큼 축적된 연구가 나중에 가서는 누가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연구를 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빛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빛을 안 보더라도. 이제 그런 자세로 연구를 하니까 노벨상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노벨상 안 나온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은 노벨상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그 뭐를 고쳐야 되겠어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말로 내가 느꼈던 이거는 내 사견인데 뭐 이런 것도 사견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미래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 대계예요. 지금 당장 뭐 수능고시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토론을 1년이나 2년이나 걸려가지고 해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습관부터 먼저 들여야 우리가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내가 40대에 알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 하는 이 순간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걸 40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이것을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젖바는 어린애가, 아이고, 나는 배가 고파도 옆에 애가 더 많이 우니까 쟤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젖발이 어린애가 있어요? 없죠?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알았으면 이 말하는 거는 똑같아. 이거는 나이테를 우리가 두르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였으니까 아쉽지. 아이고, 그때 알았으면 이런 거지. 그때 알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 아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영특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리같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은 그런 걸 하기 어려운 거예요. 철들 나이가 돼야 철이 든다. 철이 접할 때 철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철이 든 거겠어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그 나이 값으로 과거의 경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현명하게 알아차렸구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지.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이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아쉬워해봤자 소용없는 일인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자동차가 없어요. 평생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자가용을 못 샀어. 교수가 돼서 처음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일을 5년간 거쳐야 돼요. 전문의가 되려면. 그 5년 동안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그 5년 사이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 건의를 해서 조금씩 받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운전면허는 내가 일찍 땄어요. 일찍 땄는데, 이 운전면허를 실기를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분이 시험관이죠.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운전 몇 년 동안 해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시험 치러 온 사람한테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내 처음 시험 치러 온 사람인데, 무슨 운전이 몇 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 서로 우겨서.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조금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만일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처음이라는 말이 맞다면 그 얘기예요. 자기 인상은 내가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선생님 운전 습관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스스로는 그런 저돌성이라는 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좀 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정신과를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환자가 한 말의 의미가 뭔가, 또 그 뒤에 숨어서 내한테 또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정말로 이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 환자가 왜 그랬을까? 이런다면 충돌하기 일쑤잖아요. 더군다나 또 운전 솜씨가 저돌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면허장만 따고 안 했어요. 택시를 타면 어디까지 갑시다. 이러고는 뒷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뭐 원고도 쓰고 뭐 환자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사 양반이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한테도 손해지만은 내가 누굴 치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한테도 해롭고.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두 번째 안 가진 게 시계예요. 근데 시계는 왜 안 가졌냐 하면은 그때는 도처에 나가도 시계가 있어요. 건물에도 외벽에 붙어 있고 또 방에 들어가도 시계가 있고 다방에 가도 시계가 있고 사무실에 가도 시계가 있고 시계가 굉장히 많았어. 많으니까 내가 꼭 시계를 발목에 차고 다니면서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그걸 쳐다보면 되고 또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시계 잔 사람 보고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안 찼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시계 차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계를 갖지 않았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안 가졌어요. 집에도 전화가 있고, 사무실에도 전화가 있는데, 이 핸드폰 길에 가면서까지 이걸 뭐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만큼 급한 게 뭐가 있겠는가? 급하면 공중전화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는 시계는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아쉬운 점이 없는데 핸드폰은 아쉬워요. 핸드폰은 왜 안 가졌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일찍이 인터넷에서 눈을 떠가지고 컴퓨터 다루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다른 분들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내 혼자 그걸 이제 제일 앞장서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거는 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 생각에 내 일생이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소통을 해도 일생은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두 가지 착각 때문에. 하나는 막연하지만은 내가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전부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아니니까 막연하지만은 정년 퇴임하고 뭐 조금 살다가 생을 하직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가졌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발전이 너무 빨라요. 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내 일생을 마치겠다,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벌써 하루가 다르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나한테 줘도 뭐 시력도 그렇지만 시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못해요. 이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자면 상당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워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뭐 저녁 식사할 때나 이제 손자들한테 그거 검색 좀 해보라고. 뭐 금방 알아. 나는 그거 검색하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고 이래야 되는, 말하자면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 근데 요새 애들은 모르지만은 자기는 몰라요. 그게 뭔지. 이거 찾아봐달라고 그러면 검색 찾아가, 이겁니까? 이러면 읽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면은 이론상으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자한테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나마 가서 가깝게 지내야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뭔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거지. 그거까지 안 한다면 완전히 외톨이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손자, 손녀라든지 젊은 사람들 만나기를 내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뜻은 그분들이 선생님입니다. 나한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편찮으셨어요. 방학 때 내가 외가에 가서 놀라고 그러면 임종해야 된다고 올라오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심하게 아팠어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막 방학 때만 가면 뭐 그래.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 생각에 내가 어른이지만 의과대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어머니를 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막연한 생각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했는데, 한 번은 내가 5학년 때인가? 해방이 됐을 때니까 5학년 때였구나. 어머니가 편찮아가지고 외가에 가서 놀고 있는데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정말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때는 큰 병원이 이제 도립병원밖에 없어요.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죠. 그거는 모르고 동네 병원에 이제 단골 병원이 있었어요. 자주 아프니까 자주 가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왕진제도가 많았어요. 집에서 청하면 이제 간호사 데리고 와서 처치해주고.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 내가 가니까 이제 문을 닫고 있더라고. 그 문틈으로 이래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 서 계셔. 아마 요새 생각해보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까 이제 회계도 하고 뭐 또 정리하고 뭐 이제 그러는 이제 조수하고 간호사하고 그렇게 하는. 저기 문틈으로 이래 보니까 계시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땐 조수제도가 있었어. 조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이래서 왕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안 계신다고. 왜 그러냐면 늘 가서 아는 병이니까 지금 생각하기 그래. 자기가 가서도 처치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때 생각에 문틈으로 선생님을 봤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에 이런 게 막 봤는데 없다고. 내가 봤다 하니 내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울면서 내가 맹세를 해서 내가 그러면 의사가 되어서 너만 의사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적개심을 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된 것까지는 좋은데 돼가지고 환자들한테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하는 동안 그 대학병원에 있었지만은 5.16이 나서 이제 4.19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형을 좀 살고 그러니까 또 무의천 동원이라는 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무의천을 없앤다고 해서 의사를 다 배치를 했어요.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같은 것도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상주 산골에 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생각한 것이 초심이라. 어떤 환자가 와도 내가 왕진은 간다. 근데 시골은 왕진 떠나면 10리, 20리예요. 그 자전거 타고 가야 되거든. 몇 분 가다 보니까 신경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심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속으로 내가 엄청 욕을 했어요. 아프려면 낮에 아프지만 왜 밤중에 아파. 이랬지만은 그런 말을 내가 토해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고 일단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왕진 오라는 데는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일어나면서 속으로 욕은 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내가 환자를 봤기 때문에 그게 내 초심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변하는 계기가 된 게 4.19예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19인데 4.19를 겪고 5.16이 나면서 내가 잡혀 들어가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그게 들어앉아서 내가 생각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붙잡아간 경찰관, 나를 취조한 검사, 나를 수용한 교도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군인, 이 4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해도 내가 절대로 봐주지 않을 것이다. 맹세했어요. 왜냐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상당 기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의사라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대상이지. 그리고 나를 박해했던 당사자는 따로 있어요. 군인 카더라도 군인 전체가 나를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혁명 세력 중에 또 누가 이렇게 교도관도 다 나를 박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잘못해 준 거고 경찰관도 자기 임무를 하느라고 나한테 질문했는데 그걸 좀 박하게 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과 똑같은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고 보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크게 생각한 게 6.25 때를 생각했어요. 6.25 때 그 군의관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인민군도 부상당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국군은 물론 많고 국군이든 북한군이든 대상은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 이데올로기고 적국이고 없어요. 의사한테 대상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내 스스로 정리했어. 그건. 이래가지고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의사가 되자면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은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게 이제 4.19가 모티브가 돼서 그렇게 해결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거는 그 과정의 가치, 그것이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 생활은. 그리고 목적이 뚜렷했던 것도 별로 나는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건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더라도 목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걸 내가 벽에 써붙여놓고, 뭐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과정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세우자면 뭐, 그 설명하자면 그렇게밖에는 못하겠네. 황금기.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요새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이거 유튜브로 많이 하시죠.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선배 교수님인데 가니까 자네 나이가 몇인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70입니다. 그랬더니 70부터 80까지가 전성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살아보니까 한 75세까지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다른 시각이지만, 내 지도 교수님도 나만 만나면 나이를 물어. 이과대학 다닐 때 이제 졸업을 했다고 인사를 하니까, 자네 나이가 몇인가? 뭐, 20몇입니다. 좋은 때다. 그 말만 하셔요. 그래서 인턴 됐다고 또 인사를 가고, 레지던트 됐다고 인사를 가고, 전문의 합격됐다고 인사를 가고, 박사 됐다고 인사를 가고, 또 뭐 교수 됐다고 인사를 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예외 없이 그때마다 좋은 때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선생님이 내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신보다 젊은 나를 부러워해서 그런가. 그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뜻을 깨닫기까지는 정말로 중년 이후라,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정신과 용어에서 말하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라는. 과거는 지나가서 불필요한 거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닥치면 그때 걱정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here and now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좋은 때다 한 거는 네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씀을 해주신 의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보니까 그때마다 황금기예요. 황금기라고 해서 특별히 이때부터 이때가 황금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합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기가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구체적인 걸. 그래서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정년퇴임하고 80세 정도 이르기까지 내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질병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많이 했어요. 근데 80세 이상이 되니까 이제 우선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러면 18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던 이런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1800 몇 년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만 남았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제 그런 변화는 있어도,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왕성하게보다는 자유롭게, 그게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년퇴임하고 그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버 대학 얘기도 그때는 70 몇 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온 신문에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되기도 그랬는데 요새는 80, 90대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단지 그거는 내가 흥미를 갖고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재미있는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인생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나한테만 이 가치가 있고 폐지지 없는 노인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나는 원천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불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아니에요. 부처될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잠재력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부처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생각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살아가는 것은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싫더라도 그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황금기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정년퇴임하고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즐겁고, 즐거우면 그 피드백이 더 즐겁고, 그게 또 경제적인 이득이 되어서 돌아오면 더 좋고,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그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고,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데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흉악범이 있다. 그러면 가치 없는 사람이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게 나쁘다고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게 가치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도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그게 가치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는 없다. 내 선택이다. 즐겁게 선택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